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새해 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받으면서 다시 대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은 어떨까요? 금리는 여전히 높고 정작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죠. 지난해 은행들이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문은 중저신용자들로부터 닫혔고요. 신용평점 상위 60%까지는 은행 금리가 6%인데요. 조금만 내려가면 금리가 곧바로 14% 안팎 그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신용자부터 사실상 고금리 구간에 갇히는 구조가 굳어졌고요. 연체자와 다중채무자는 동시에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이른바 포용적 금융대전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지적했던 정책 서민 금융상품의 금리부터 기존 15%대에서 최대 6% 수준까지 낮추고요. 성실 상환하면 더 싼 금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 사다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금융권의 역할도 강화하고 추심 관행도 전면 손질한다는 계획인데요. 모쪼록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올해 서민 경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중국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지난해 국내 2차의 등록대 수가 처음으로 10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친환경차 시대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요. 한때 연비가 좋고 또 연료값은 상대적으로 싸서 장거리 출퇴근이나 화물, 가족용 SUV까지 2차가 선호됐는데 미세먼지 논란과 친환경 정책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차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연료를 쓰는 차량인지 떠오르시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일정 첫날인 4일 제중 한국인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의 기억으로는 1월 달만 되면 2, 3월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엄청난 발전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 6일에 상하이에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 주최 만찬에 참석을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발언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은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고 정치적인 문제로도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완화되고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 고민을 덜었다. 상하이시 시장님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감사드린다. 실력이 뛰어나시다. 큰 성과를 낸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하이시 당서기는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을 역임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 장관인데요. 재임 당시에 강력한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외교 의전을 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MBN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양국관계 발전의 상징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마치 미세먼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보도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올겨울에도 사실 기온이 따뜻한 날은 미세먼지가 나타나곤 하는데 네. 예전과 비교해서는 좀 나아진 것 같다라는 체감이 들긴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2024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2001년에는 미세먼지 PM10 기준 전국 평균 농도가 58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다음 이제부터는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58이었는데 점차 낮아져서 2024년에는 29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초미세먼지는 관측치가 2015년부터 존재하는데 26이었던 것이 2024년에 16으로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71에서 31로, 초미세먼지는 25에서 18로 낮아졌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해서 차량 이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이 주변에 산업시설이 없고 우리나라 서쪽 끝이라서 이 중국에서 날아드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인데요. 이 백령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에 37이었는데 2024년엔 31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015년 24에서 2024년에는 16으로 낮아졌고요. 확실히 중국에서 날아드는 장거리 오염 물질이 많이 줄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도 정말 줄었네요. 그렇다면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 취재를 갔었는데 당시에 이 중국이 산업화에 굉장히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기 오염이 극심했었는데요. 제가 대회 개막 보름 전쯤에 선발대로 베이징에 들어갔는데 네. 이 미디어 등록하러 프레스센터를 찾아가는데 대낮이었는데도 이 맨눈으로 햇빛을 봐도 전혀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대기가 뿌예가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프레스센터 건물이 엄청나게 컸는데 건물 복도가 반대쪽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실내에서도 100m쯤 앞은 뿌옇게 보일 정도로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이 대기질 개선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년에는 대기 10조라고 불리는 정책을 펼쳐서 이 수도권에 가정 난방용 석탄을 금지하고 가스나 전기로 전환을 했고요. 2018년에는 남천 보이전이라고 부르는 파란 하늘 지키기 전쟁 이런 걸 선포하면서 경유차를 규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결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먹혀들면서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이 미세먼지를 60% 정도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3년에는 106을 기록했는데
2024년에는 37.1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미세먼지도 많이 개선됐네요. 이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쳤겠죠? 기억하실 텐데요. 한때 이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언론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이 중국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2019년에 한중일 3국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 연구진은 서울의 미세먼지의 23%가 중국에서 온 걸로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63%는 한국에서 자체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한국과 일본 연구진은 39%는 중국에서 온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 한국 자체 발생 비율은 일본 연구진이 30%, 한국 연구진은 42%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겨울과 봄철에 편서풍이 유입되다가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이 풍속이 느려지고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조건이 생성이 되면 중국의 기여도가 매우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연중 편서풍이 강세를 띠는데요.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인 중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중국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럼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될까요? 국제 기준과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에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을 70에서 5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015년에 25로 정했다가 2018년에 15로 낮췄고요. 네. 일일 기준으로는 이 미세먼지는 100, 초미세먼지는 35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1년 대기질 권고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미세먼지는 연평균 15, 일평균 45로 정했고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5, 일평균 15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초미세먼지는 16, 미세먼지는 연평균 29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 WHO 기준에 두세 배 정도는 오염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은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중국 방문해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상대 국가 기분 좋으라고 이제는 그런 걱정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2024년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의 518개 측정소에서 모두 기준치를 달성한 걸로 나타나는데 일평균 기준은 67.8%만 달성을 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기준은 48.3%, 일평균 기준은 9.9%만 달성한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미세먼지는 사실 저희 시간에도 종종 다뤘었는데요. 이게 일군 발암 물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WHO 산하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정했는데요. 사람에게서 확실히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런 뜻이고요. PM2.5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이하입니다. 굉장히 입자가 작죠. 그러네요.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에 따라서 PM10, PM2.5, PM1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PM10은 기관지와 상기도까지 침투할 수 있고 PM2.5는 폐포까지, PM1은 혈액까지 침투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 청소할 때 나오는 먼지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많은 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중금속 입자도 있고요. 석탄이나 석유 등 이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형태의 물질이 대기 중에 작은 입자와 만나서 굉장히 유해한 입자를 생성합니다. 네. 이게 너무 작아서 우리 몸이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해를 끼치는 건데요. 그게 천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뭐 이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인성 급사, 관상동맥 질환 이런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유해한 미세먼지 왜 겨울과 봄에 특히 심해지는 걸까요? 이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 겨울에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위아래로 섞일 수 있는 높이가 낮아지는데요. 소주잔에 물을 채우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하고 세수대야에 물을 채우고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색깔의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 원리인데요. 겨울철에는 공기가 섞일 수 있는 대륙권이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겨울철에는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얼어붙은 땅과 접촉하면서 상층보다 더 차가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또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탁한 공기가 섞이지 않고 고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바람까지 불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만큼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에 특히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꼭 이 KF94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면 건강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 자동차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으실 시기인데요.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구매자 관점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올해 전기차 보조금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풀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목표가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신차 중에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목표 대비해서 보면은 사실은 조금 빠지는 숫자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작년에 팔린 차들에 대한 최종 통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1월 1일서부터 29일까지 신규 등록된 거를 보면 전기차가 22만 287대예요. 그럼 이게 2004년 대비해서는 거의 50% 가까이 증가한 숫자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수입차가 9만 1,253대인데 이게 24년 대비해서는 85%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입차 총 등록대 수에서는 30만 7,377대 중에서 거의 3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누적된 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계속 팔린 전기차들만 하더라도 93만 대를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도로에 달리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확신에 못 가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 있으죠.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보조금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는 단순하게 동력원이 엔진에서 전기 모터나 배터리로 바뀐 것 이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차 같으면 그냥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타면 되지만 얘는 충전도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정부하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할인을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비싼 물건이 자동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 방법을 찾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제조사에서 할인이라든가 뭐 딜러에서는 할인 같은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전기차에서는 보조금이 거기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관심 있는 구매자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재밌는 거가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 보조금은 일단 최대 300만 원이어서 원래는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100만 원씩 떨어져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그게 유지가 됐다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러면 2025년보다 떨어진 게 아니라 동일한 2025년고 수준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효율하고 재활용 등을 포함한 환경성 계수 또 제조사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수치를 곱해서 네.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원래는 기본 보험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운전자의 경력이라든가 그 차종이 사고가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치들을 곱해 갖고선 최종 보험료가 결정이 돼요. 네. 그거랑 똑같이 보조금도 여러 가지 개수들을 곱해서 최종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68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중대형 전기 승용차를 기본으로 하면은 580만 원이 최대가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전환하시는 분한테는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6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타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580만 원 그렇죠. 최대인 거예요? 전기차를 타던 분이 전기차로 바꾸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 그 전환 지원금이라는 거가 최초로 출고하고선 3년 이상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는 분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차 보조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거에 비례해서 이 100만 원도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이건 이제 국가 보조금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금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다면 그 전환 지원금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 6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3년일까요? 예외 대상이 있을까요? 기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어쨌든 대기 환경이라든가 그런 환경 관련된 부분을 개선해 보자. 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를 보급하는 거가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바꿀수록 이런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8년서부터 배출가스 등급제로 운행 규제까지를 연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오래된 차일수록 사실은 최신 차보다는 지원하는 게 효과가 더 큰 거고요. 그리고 3년 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 차로 부분이 되거나 뭐 그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조금을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족 간에 넘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차량 기본 가격은 그 5,300만 원 미만인 게 좋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쨌든 비싸요. 배터리나 아직 모터 같은 게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데 네. 비싼 차에 과연 보조금을 주는 게 맞냐 하는 논란은 계속돼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급을 늘리는 방법인데 일단 5,3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선택 사양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차를 살 때 기본 모델이 있고 거기에 옵션들을 더하잖아요. 그쵸? 옵션 가격을 뺀 기본 가격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게 5,300만 원 미만이면은 보조금을 100% 받고 8,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5,300 이상 8,500 미만이면 50%. 네. 그래서 8,500만 원 이상이면은 보조금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조금 지급 비율을 정하게 되면은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 판매 가격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5,400만 원에 팔려고 했던 전기차는 국가 보조금 580만 원에 절반인 29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 구매 가격이 5,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5,400만 원에서 101만 원을 내려서 5,299만 원이 되면 보조금 580만 원을 다 받으니까 다 받겠죠. 실제 구매 금액이 4,71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 더 잘 팔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차 판매 가격을 정할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 기준은 내년에는 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100%를 받는 기준을 5,3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내리게 됐고요. 50% 구간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예.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전기차들의 가격을 점점 더 낮추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인 거죠. 그걸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에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는 차값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네. 실제로는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조건은 사실은 매달 자동차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내가 먼저 사서 한 달을 먼저 탄다고 하는 그 효용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누렸다는 거하고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더 싸게 사는 거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사면 싸게 살 수는 있지만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경험하는 거를 따져보는 게 사실은 모든 물건을 살 때 가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실 거는 내년에 사시는 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올해 사시는 게 가장 빨리 사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일몰이 예고가 된 그 자동차 관련된 혜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개소세라든가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라든가 뭐 지하철 공채 매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가 내년이 되면 올해 말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가 되면 일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지원금이 없어질 수도 없어질 있어요.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오, 그러면은 그 배터리 종류도 보조금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터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는 NCM이라고 하는 3원계 배터리하고 네. LFP라고 하는 그 리튬 배터리가 있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NCM이라고 하는 NCM 이요? 그 3원계고요. 네.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여기에서 NCM 계열 배터리를 장착하면 이게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높고 무게도 상실을 가볍고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도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얹은 차에다가 보조금을 더 주도록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밀도를 따져서 그거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차값이 5,300 미만이면 100%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밀도가 4등급이면 효율 계수가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6만 원만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계수라는 거를 곱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효율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배터리를 달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NCM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마다 달려있는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 받는 보조금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뭐 충전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차종에 대한 것들은 그 차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사실은 낫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충전 속도도 보조금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다가 전기차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걸림돌 되는 게 충전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름은 뭐 5분이면 넣고 끝나지만 전기차는 뭐 30분, 40분 이상 서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100km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깎아요. 되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00에서 150kW는 기본 보조금을 받고 150kW 이상이면은 고속 충전이 되니까 인센티브로 5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충전 속도도 그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너무 긴 시간 충전하는 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건데 네. 물론 이건 이제 급속 충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본인 이제 거주 지역이나 뭐 아파트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완속 충전을 물려놓으시니까 네. 사실 완속 충전은 이거랑은 상관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제조사, 수입사, 그 사후 관리나 사업성 이것도 살펴봐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자가 직접 챙기기는 애매하죠. 그쵸? 얘네들이 뭐 그러니까 충전기를 얼마나 뿌려놨는지 네. 뭐 깔아놓은 보급된 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차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시장에 문의를 했을 때 이 차종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입니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성능 보조금은 얼마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그 효율 관련된 그런 보조금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죠. 네. 지금 보조금 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콩으로 정경환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차 구입할 때 물어보면 직원이 다 알겠죠?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쨌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할인을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보조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자동차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셔서 네. 이 차가 본인이 살려고 하는 차가 보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금은 그 지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과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어요? 네, 지자체별로도 정해져 있기 그럼 때문에 내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덜 받는 건 아닌데 못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생기죠. 정말요? 네, 왜냐하면 6개월 단위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6월 달쯤 돼서 차를 살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보조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끝났다. 네네. 그럼 보조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차를 사지 마시고 그럼 일단 기다리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반기에 보조금이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테니까 네. 그때 됐을 때 언제 차를 출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구입하기 전에 지자체 그것도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이 됐고 발표가 됐는지 시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각각마다 또 지자체에다 전화 걸어서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시면 그 됩니다. 영업사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본인이 판매하는 차가 언제부터 보조금이 얼마고 보조금 지자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얼마가 할인이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또 대표님,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는 그 보조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점들을 잘 판단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소형 전기 승합차라고 해서 네. 11인승에서부터 15인승까지의 그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인승에서 15인승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다니는 그 유치원 버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네.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일반인들이 타는 그냥 소형 전기 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2급에 포함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어린이 통학용 그 승합차 노란색으로 버스 다니잖아요. 네네. 이거를 왜 더 주게 되냐면 이 차들은 집 주변을 일단 돌게 되죠. 우리가 거주하는 근처를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느라 이게 정차를 하고 있는 기간도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차라고 하면 시동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시동이 걸려 있다는 건 배출가스가 계속 나오겠다는 나오겠죠.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아이들 타고 내리는 동안에도 배출가스가 없으니까 좋고 또 집 주변에 다니는 차가 배출가스를 안 뿜게 되면 당장 내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들은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빨리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들 언제 확정이 되는 걸까요, 대표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월 2일 날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하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 행정 예고를 한 거고요. 네. 행정 예고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1월 2일서부터 내일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열흘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받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확정 지침을 고시하면 사후에 바로 적응하게 되니까요. 다만 이제 국가 보조금이 확정이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정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빨리 받게 되면은 이달 중순 이후에 출고하는 차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달부터요? 네.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면 2월 달 정도부터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차종을 어느 정도 좀 둘러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전시장 가서 차도 보시고 뭐 꼭 시승해 보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차도 그런 시간을 가져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계약을 하신 다음에 보조금 확정된 다음에 출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은 다 받으면서 미리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날짜나 금액도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 승용차 개별 소비세 그 30% 인하 조치가 연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구입하셨던 그 가격대로 그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감면 한도가 최대 100만 원이 되는데 또 이제 기름값에서 지원하는 유류세 인하도 2월 말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차를 타는 동안에는 좀 부담이 좀 적어졌다는 거가 있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나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감면도 올해 말까지 일몰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올해 중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되는 것도 뭐 400만 원이고 또 도시철도 채권 같은 경우도
뭐 한 250만 원, 140만 원씩 하는데 이것도 다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전기차 보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진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세세하게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올해 달라지는 교통법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일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네,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나왔었던 거가 그 스쿨존 네, 제한 그거가 속도였죠. 30km에서 20km로 강화되고 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도 강화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지금에도 스쿨존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30km에서 50km까지를 제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30km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도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 뭐 4차로 도로고 그다음에 그 인도와 차도로 확실하게 구별이 돼 있고 안전장치가 다 돼 있으면은 50km 구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완전 이면 도로 있잖아요. 학교가 뭐 이렇게 그 마을 맨 안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좁다. 좁거나. 이런 도로는 20km로 20km.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짜네요. 가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찰청이나 교통공단이 발표한 게 양불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 갱신 기간 같은 경우에 원래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였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올해 운전면허 갱신이다. 그러면은 올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1월 달에 지금 가서 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끝까지 밀려가서 12월 달에 면허 갱신하면은 면허가 취소되네.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12월 달에 대부분 많이 가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허 시험장에도 사람이 몰리고 다들 그거 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내 생일 기준으로 앞뒤 6개월. 그래요. 내 생일 기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바뀌어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달부터 바뀐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있을까요? 운전면허 이제 따시면 도로 연수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가서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옆에 강사가 타고 이렇게 나가야 됐거든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학원에서 나가서 다니는 길은 내가 평소에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건 어떻게 되냐면 그 운전 강사가 차를 갖고 원하는 장소로 와서 거기서부터 운전 연수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뭐 자주 가시는 마트라든가 혹은 뭐 출퇴근길을 한번 왔다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전 연수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겠네요. 대표님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걸 좀 차단하기 위한 방지 장치를 처음 적용하는 내용 이것도 담겼다면서요? 네, 이게 올해 10월 24일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냐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결격 기간이 2년이 되거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면허를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만 조건부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음주 측정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불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어내는 그 장치가 차에 달려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술을 안 먹었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야 시동이 차에 걸려요?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1980년대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0.8명 정도가 낮아지고 또 재범률을 64% 줄인다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논의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륜차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도 지금 이륜차 운행 중이시잖아요. 어떤 뭐 좋아지는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자동차 그 이륜차 번호판이 달라지는데 지금 오토바이 번호판 보시면은 서울 동작, 뭐 서울 영등포구에서 그 구청 단위로 번호가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처럼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할인 경력도 자동차처럼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차대 번호를 국가 전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네. 이게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 이력이라든가 검사 여부라든가 세금 체납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자동차에서는 당연히 되던 것들인데 그렇죠. 이제서 좀 이륜차에서 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이륜차 문화가 좀 후진적이라든가 뭐 규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기본적으로 되던 것들이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게 더 많겠네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또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경유차 혹은 디젤차였습니다. 9502님 경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824님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유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3763님 디젤 남편은 70대 후반인데요. 디젤 차량입니다. 생애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7718님 경유차 출근길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건 내게 행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제게 행복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